저도 마음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이거 제가 공항에서 화장실에 갔다가 찍었어요. 페이퍼 타월 뽑아 쓰는 데인데 이걸 보고 되게 많은 걸 느꼈어요. 한국 사람들이 한민족이 맞긴 많구나. 이런 메시지를 전달을 했는데 우리는 그 메시지를 전달을 받잖아요. 이게 얼마나 싸가지 없는 말이에요. 외국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서로 할 수가 없어요. Save paper, save tree 이렇게 썼잖아요. 종이를 아껴서 나무를 아낍시다. 뭐 이런 식으로 좋은 일을 하자고 해서 다른 그 동감을 얻어내는 이런 식의 표현을 쓰지. 이거 우리는 괜찮은 이유가 저렇게 말하면 우리 다 같이 지구를 지켜야 된다는 우리라는 의식이 되게 강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그게 되게 큰 장점이에요. 어마어마한 장점이고 외국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끼리 인사도 잘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인사 잘 안 한다 그러죠. 그게 가족이라 그래요. 그 진짜 그렇다니까요. 뭐가 옳다 그러다가 내가 살아보니까 나중에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한국 사람들이 안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국제적인 기준에 안 맞다고 생각했어요. 바뀔 수 있어요. 지금 요즘 분위기 보면 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식들이나 이게 문화 속에서 쭉 온 건데 한국 사람들 물론 우리도 많이 섞였지. 근데 우리라고 하는 인식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큰 에너지가 될 수 있는데 우리라고 하면은 좋긴 좋지. 근데 좋은데 세상이 이제 밖으로 나아가지고 계속 그렇게 마냥 좋은 게 아니라 이제 너와 나 우리 편 내 편이 되니까는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요즘 어려움이 좀 있는데 심장 얘기 잠깐 해볼까요? 1분에 72번 뜁니다. 1시간이면은 4,320번을 뛰어요. 하루 만에 10만 번을 뛰어요. 1년. 그리고 이게 평생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0억, 28억 번을 뛴다고 합니다. 심장이 뛰려고 하면 전기 신호잖아요. 페이스메이커 달잖아요. 전기 배터리 넣어가지고 신호를 전기 신호로 이게 쭉 전기가 차지됐다가 팍 튀는 건데 그 전기 에너지를 모으면은 평생 쓰는 거를 그 에너지를 모으면은 달까지 갔다 온대요. 트럭을 끌고서 달까지 갔다 올 수 있는 에너지가 된다는데 그 심장이 뛸 때 되게 이렇게 부드럽게 살살 뛰는 게 아니거든요. 테니스 공을 꽉꽉 쥐는 수준의 힘으로 심장이 이러고 막 뛰잖아요. 엄청난 양의 이 심박출량, 피를 온몸으로 돌려야 되니까 보내야 되니까는 엄청난 양의 피를 써야 되니까 그게 살살 해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죠. 이렇게 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손으로 테니스 공 저렇게 져봐요. 5분 만에 쥐나죠, 팔뚝에. 근데 저거를 평생을 한다고요. 근데 이 심장은요 웃는 걸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웃으면은 혈관이 확장돼서 혈액순환이 증가해요. 근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거꾸로 혈관이 수축해가지고 혈액순환이 감소가 된대요. 웃을 때 20% 증가. 이거를 무려 메릴랜드 의대에서 연구를 해줬어요. 웃어야 되니까 웃긴 얘기 하나만 해드릴게요. 중년 남성이 아파트 문 앞에서 띵동띵동 하면서 하는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이 남편인지 애인인지 알 수 있대요. 밤에 술 먹고 띵동띵동 하고 밤 문을 차면서 문 열어! 이건 뭐예요? 그렇게 잘 알아요? 남편이 그러세요? 남편이에요. 근데 띵동 그러고 애인이면 어떻게 해요? 자기야 이러면 애인이 돼요. 근데 정말 나이가 어린 애인을 둔 남자는 띵동 그러고 까꿍 이런데 심장마비가 사람마다 다르대요. 남자 여자가 차이가 있어가지고 남자는 협심증, 가슴을 쥐어짜듯이 아프고 여자분들은 어깨 쪽지 걸리거나 식은땀 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신호가 다르다고 하는데 이 심장이 또 음악을 좋아한대요. 음악이 나오면 비트에 맞춰가지고 심장의 비트가 싱크로나이즈 되는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이거 연구를 또 했어요. 보헤미안 랩소디,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를 틀어주고 이 심장 박동, 그 음악이 빨랐다 느렸다 하거든요. 그거를 들어본 거예요. 싱크로나이즈 된다고 해요. 이탈리아의 파비아 유니버시티의 루치아노 버나디 교수님이 연구를 했대요. 심장은 그리고 싱크로나이즈를 음악이랑 박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하고도 같이 한대요. 합창팀에서 다 같이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들의 심장을 이렇게 박동이랑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서로 이게 호흡이 싱크로나이즈 된대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남자 여자가 이렇게 있으면 교감을 느껴보신 지 오래됐나요? 있어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가 억장이 무너진다고 표현을 하는데 브로큰 하트 신드롬이라고 영어로도 있어요. 화병인데 화병이라는 것도 메디컬 용어거든요. 한국말 그대로 화병. 스트레스 받으면 여기가 골이 지끈지끈 아프세요? 심장이 조여오세요? 이거 계속 항상 사람들마다 다르고 논란거리가 있는데 같죠 사실은 알고 보면. 머리랑 심장은 연결돼 있습니다. 왜냐면은 심장이 박동하는 건 아까 어영 선생님이 그랬죠. 자율신경.
예, 자율신경 자기가 알아서 주체적으로 하는데 내가 심장을 못 뛰게는 못 하잖아요. 잠깐 뛰지 마, 심장아 나대지 마. 안 되니까 그런 말이 나왔죠. 예, 못 뛰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숨 쉬는 거는 이거는 자율신경이거든요. 이것도 얘도 자율신경이거든요. 무의식 중에 여러분들 숨을 쉬고 계시잖아요. 잘 때도 쉬고. 하지만 호흡은 멈출 수 있죠. 일시적으로. 근데 심장은 잠깐 멈출 수도 없는데 알아서 계속 자율적으로 하는데 스트레스 받거나 이러면은 박동이 올라가고 혈액순환 능력은 떨어지고 또 긴장해도 심장이 콩닥콩닥 뛰고 예,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같이 연결이 돼 있는 건데 저희 병원에서 환자분들 거의 다가 스트레스예요. 오시는 분들 당뇨 때문에 왔다고 해요. 혈압 때문에 왔고 고지혈증 때문에 오는 건 많고 갑상선이 많거든요. 갑상선 환자분들 다 스트레스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을 예를 들면은 뇌하수체에서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밑으로 가서 신장에 있는 원래 콜티졸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를 하는데 갑상선의 호르몬을 분비하라고 하는 신호를 내보내서 우리가 갑상선 호르몬이 나오잖아요. 갑상선 호르몬이 나와야 우리 몸에 대사가 되고 체온도 유지하고 뭐 에너지도 활성화가 되고 다 할 수가 있는 건데 갑상선의 기능이 저하가 되거나 항진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저하가 훨씬 많고 항진이 적게 있지만 항진은 뭐예요? 극심한 스트레스. 갑상선에 저하가 일어나는 건 잔잔한 스트레스가 오래됐을 때 갑상선 저하가 일어나요.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들 중에 스트레스로 인한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경우에 갑상선의 문제가 특히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인슐린 저항성도 음식을 보통 생각하잖아요. 먹을 것 때문에 내가 인슐린 저항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굶어도 당뇨 있고 말랐는데도 당뇨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스트레스, 콜티졸 호르몬이 계속 나와주면 원래 인슐린 호르몬은 언제 나와요? 그냥 음식을 먹으면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나오죠. 세포 입장에서는 에너지, 포도당을 배달받기 위해서 혈관 입장에서는 혈관에 있는 포도당을 독소로 보고 치우기 위해서 옮겨주는 게 인슐린인데 음식을 먹으면 췌장에서 음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콜티졸 호르몬은 뭘 하는 호르몬이죠? 콜티졸 호르몬은 스트레스 호르몬이잖아요. 아침에 나오죠. 그래서 점점점 계속 올라가죠. 그리고 밤 되면 다시 떨어지면서 우리가 잠을 잘 수가 있는데 아침에 왜 나와요? 안 그러면 밤새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으니까 아침에 콜티졸이 나와서 혈당을 올려주지 않으면 못 일어나겠죠. 우리가 죽습니다. 굶은 상태에서도 일어나서 활동을 해야 되고 나가서 사냥하러 가야 되니까 혈당을 쫙 다시 올려주는, 그리고 그때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는 건데 그러니까 콜티졸 호르몬은 결국 혈당을 올려준단 말이에요. 혈당을 올려주니까 뭐가 나와요? 인슐린이 나오죠. 둘이 같이 사이클로 가는 거예요. 콜티졸은 근데 스트레스 받을 때 나오는 거였잖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 좋은데 그렇지 않고 현대인들이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꾸준한 양이 엄청나게 나오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굶어도 혈당이 계속 자꾸 오르는 상태가 되니까 남들이 한다고 해서 따라서 저탄고지도 해보고 간헐적 단식도 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뇨, 인슐린 저항성이 계속 심해지는 그런 케이스인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TSH 이 호르몬, 갑상선을 자극해가지고 갑상선 호르몬을 내뿜어야 되는 호르몬이 있잖아요. T4는 T3는 이제 얘네 갑상선 우리가 호르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T4는 갑상선 호르몬의 전구체, 얘가 변화가 돼가지고 T3가 돼야 되는데 이제 갑상선 호르몬 약 드시는 분들은 요거 T4 먹는 거죠. 얘가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화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변화가 안 되는 분들은 뭐다?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은 여기서 변화를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 먹고도 그 사람들은 변화가 안 되고 별로 개선이 없는 건데 T4를 먹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그 이전에 그 갑상선 호르몬을 자극하는 TSH 호르몬 자체도 콜티졸 호르몬이 나오면 얘가 서프레션, 억누른다고요. 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데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 스트레스로 인한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이 갑상선 저하가 많습니다. 잔잔한 스트레스, 계속 스트레스 받고 산 여자분들이 갑상선 저하가 많고요. 그 스트레스의 강도가 조금 세고 더 강렬한 에피소드가 이렇게 있었던 사람들은 항진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근데 제일 걱정되는 거는 이 감정이잖아요. 불안감. 실질적으로 스트레스 있는 상황이 사람은 살다 보면 있죠. 환경이 안 좋고 제가 환자분들한테 앉아가지고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저는 어제 뭐 먹었냐, 어제 몇 시간 잤냐, 그 다음에 본인의 스트레스 점수를 말해라. 1에서 10점 말해라. 이제 여기서부터 눈물샘이 자극되는 분들이 되게 많아. 하다 보면 갑자기 남편 얘기 나오고 뭐 나오고 뭐. 근데 스트레스를 얘기를 본인이 평가를 하라고 하면 저한테 온 사람들은 거의 다 8, 90이거든요. 낮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낮게 말하는 분은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최근에 너무 이렇게 신앙적으로 너무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교회 상상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하니까 내가 스트레스에 있다는 얘기를 못 하는 거야 자기가. 알고 그 사람 코티졸 수치 검사하면 스트레스 레벨 엄청 높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이성과 본능이라 해야 되나 뭐 내 안에 있는 한이나 이런 게. 그래서 그분은 더 문제인 게 내가 스트레스 많다는 얘기조차 못하는 거잖아요.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누가 봐도 야 이거는 정말 우리 뭐 목사님 교인들한테 너무 시달려서 스트레스가 엄청. 근데 화를 낼 수 없는 직업이잖아요. 다 받아줘야 되고 달래줘야 되고 이런 분들도 계셨고. 근데 그런 분들이 아니라 그냥 예민한 분들이 있어요. 성향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MBTI 좋아하세요? 불안하고 조급하고 이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생존에 그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생존과 직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저는 좀 되게 느긋한 편이거든요. 별로 이렇게 걱정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고 너무 느긋한 스타일인데 옛날 사바나 같은 데서 이제 저는 죽었죠. 왜냐면은 내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뒤에서 뭐가 부스럭 그러면은 번쩍하고 나서 도망가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동물들 다 소식동물 그렇게 행동하잖아요. 그게 생존에 유리하다고요. 부스럭거리는데 뭐 괜찮겠지. 그냥 사자 밥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현대에서 와서는 이제 그게 문제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위협이 아닌 걸. 왜냐면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 중에 94%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일을 걱정한다는 거예요. 집안에 도둑놈이 들어온 것 같아. 밖에 지금 나 안방에 있는데 밖에 거실에서 부스럭거리고 식칼을 가는 소리가 나고 이러면은 내가 그거를 상상하면서 무섭지. 강도가 만약에 안방에 들어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때는 생존을 걸고서 싸우잖아요. 근데 항상 그 전에 공포감이 막 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 침대 밑에서 괴물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침대 밑으로 제가 다리를 못 내렸거든요. 근데 괴물 한 번도 없었잖아요. 어렸을 때 그 걱정하는 게 되게 우습죠. 애들이 그런 걱정하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걱정 중에서 우스운 게 많을 거예요. 또 나중에 또 한 단계 우리가 높아져서 보면은. 그건 어저께 제가 잠이 못 자고 긴장을 했다고 치면은 그거는 뭐예요? 약간 설레는 첫 데이트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일을 앞두고 불안해하는 거는 되게 당연한 거예요.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인간이 현대 사회를 살면서 좋은 거죠. 근데 쓸데없는 거 가지고 계속 불안한 사람은 뭐예요? 중요한 일이 없다는 거죠.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어떤 은퇴한 할아버지가 은행에 가가지고 맨날 자기 잔고에서 뭐 10원, 20원 따지는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 은퇴하고 할 일이 없어서 그거 하는 거거든요. 정말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런 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되게 외롭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외로움도 생체 기능이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고프면 이게 육체적인 욕구고 생존과 직결돼 있죠. 배고픔이 없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밥을 안 먹고 있다 굶어 죽잖아요. 외로움도 똑같아요. 배고픔이 육체적인 욕구라고 하면 외로움은 사회적인 욕구인데 얘도 생존과 직결. 호모사피엔스는 혼자 못 살았다고요. 같은 체급의 동물들 중에서는 우리가 거의 제약체거든요. 야생동물은 20kg만 넘어가면 사람이 거의 못 이긴대요. 그 난리치고 물어뜯고 하면. 그 약한 우리가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은 뭉쳐가지고 살기 시작하면서 세계를 정복했다. 불안하니까 아까 불안감 때문에 활 만들고 총 만들고 불안하니까 뭉쳐다니면서 이 조직사회에서 조직 안에서 도태되거나 거기서 쫓겨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면은 쫓겨나서 죽는 거예요. 옛날에는 혼자서는 살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협동, 연결 그리고 서로 내가 한 거에 대한 보상. 저기 가니까 산딸기가 있던데 같이 먹자. 그러면은 나중에 또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고 그리고 이거 눈치도 있어야 되고 양심도 있어야 돼요. 왜냐면 안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도태가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 되는 사람들이 소외되면은 생존의 위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외로움이 배고픈 것처럼 고통스럽습니다. 외로움 때문에 스트레스가 계속 지속되다 보면은 노화가 가속되고 치매도 가속되고 면역력은 떨어지고 암 사망률이 증가해요. 근데 이 외로움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게 르네상스 후기 때부터예요. 개인주의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다음에 산업화가 일어났죠. 산업화가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옛날에는 조그만 동네에서 마을에서 100명, 150명 이렇게 다 누구네 집에 무슨 숟가락 있는지 알고 지내다가 도시화되고 공장에서 일하면서 점점 더 사람들이 많이 뭉치니까 좋은 게 아니라 개인화가 더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타난 게 SNS입니다. SNS는 사람들을 또 거꾸로 계속 이어준다고 하지만 더 외롭게 만드는 거예요. SNS에서 우리가 보는 게 뭐예요? 맨날 남들이 잘 되는 것만 보고 좋은 것만 올리지 SNS에서
그렇잖아요. 그걸 보면서 더 그런 걸 느낀다는 거죠. 소외되고. 문제는 이 외로운 게 만성화되면은 사람이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자기 보호를 하게 되고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어요. 그 다른 사람들의 신호에는 민감은 하면서 해석 능력은 되게 떨어지는 거예요. 공감 잘 못하고 계속 신경 쓰면서 오해하는 거죠. 차라리 신경 쓰지 말든가. 근데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해독제가 감사함이에요. 목사님 같고 교회 설교 같고 너무 뻔한 느낌이 드실 수 있는데 이 감사함도 생존 본능입니다. 감사하는 감정이 원래 동물들은 없잖아요. 동물들이 뭐 알아요? 밥을 매일 줘도 고맙습니다 하는 강아지 하나 없잖아요. 꼬리 막 흔들고 그걸 먹기 위해서 발발발 동동거리면서 기다리고 집중하고 그것만 받으면 끝이잖아요, 걔들은. 그렇죠? 내가 인간은 바로 이렇게 딱 지위를 체계가 생겨가지고 알파 메일이 있고, 그렇죠? 밑에 이제 내가 생존에 다 도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알파 메일이 되면은 그거를 만약에 왜 저 꼴을 봐? 내가 최고가 돼야지. 이러고 다 싸웠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다 죽었겠죠. 정말 하나만 남고 한정된 자원을 갖다가 다 같이 분배해서 먹을 수 있으려면은 그 위에 있는 리더도 있어야 되고 그 밑에 있는 수종들도 있어야 되는 건데 위에 있는 리더가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을 향해서 결국 쫓겨나요. 옛날에 왕이 뭐 많은 것들을 다 누리고 밑에 사람들은 힘들고 이런 조선시대나 중세시대를 우리가 봐가지고 다 안 좋다고 생각하지만 처음에 시작됐을 때는 좋은 기능으로 한정된 자원을 위해서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도리가 필요했다고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밑에 있는 대로 마찬가지로. 근데 그 기본은 다 감사한 마음이 서로 있었어야만 되는 거예요. 강아지 보여요? 이거 강아지 보여요? 이거는? 네. 이거 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강아지가 뭔지 알고 강아지 귀여워했으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이거 내적 모델인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들이 나랑 대화할 때 말 되게 안 통하는 사람 있죠? 실질적으로 나는 나랑 대화하고 있는 거거든요. 시상에서 눈으로 본 거를 갖다가 이제 신경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뒤에 시각 피질이라고 하는데 신경 따발이 10배는 더 많이 연결이 돼 있어요. 내가 밖으로 뭔가를 봤을 때 내가 본 거를 갖다가 이 뇌 속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뒤에 있는 시각 피질에서 옛날에 과거에 있었던 것들 가져다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보는 거예요. 나를 본 거지. 세상을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들이 내 경험이랑 이런 것들 때문에 세상이 왜 이래가 아니라 세상을 어떻게 해석할까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습관이 드는 시간이 뇌과학자들이 얘기하는데 18일에서 254일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사람에 따라서. 습관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습관이 제일 강력한 건데 제일 좋은 습관이 뭐가 있죠? 예를 들어 운동을 하면 좋죠. 우리 스쿼트 챌린지도 하고 뭐 여러분들 운동하라고 하셨는데 아니면 짐에 가가지고 맨날 1월 1일이 되면은 뭐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하잖아요. 동네에서 내가 짐에서 운동 체육권을 끊었어. 처음에는 가죠. 근데 한 일주일, 2주일 지나고 한 달 있다가 가기 힘들지 않아요? 습관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노력 없이 하는 게 습관인 거거든요. 습관이 안 들여서 거기를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스트레스 받고 바쁘다고 그래가지고 이빨 안 닦아요? 닦죠. 그게 습관이거든요. 딱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건데 근데 이게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이 에피소드 메모리가 있고 프로시저럴 메모리라 그래가지고 절차 하나는 사건, 그러니까 강렬한 하나의 사건으로 트라우마적인 게 있고 절차적인 거는 이제 과정 하나하나를 다 일일이 공부해 수학 문제를 푸는 과정 뭐 해가지고 하나씩 그 단계를 밟았을 때 운동을 배울 때 뭐 이래가지고 춤추는 거를 배울 때 스텝을 배운다든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이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건 기억은 강렬해가지고 나한테 트라우마를 주고 콜티졸을 뿜어내게 하고 몸에 건강에 해칠지는 모르겠지만 이 절차 기억이 훨씬 더 강력하고 오래 간다는 거예요. 이게 훈련법인데 우리 몸에 베이슬 갱글리아라고 있어요. 여기서 베이슬 갱글리아에서 어떤 거를 할까 말까를 정하는 거예요. 운동하러 갈까 말까를 정하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항상 해야지. 어떤 사람들은 항상 최대한 뭐든지 다 안 해야지 미루는 사람들. 그 부분이 더 많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딱 완벽한 균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균형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강박이죠. 하는 경향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너무 게을러가지고 계속 다 미루고 안 하는 스타일 둘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절차 기억을 활용을 해야 돼요.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러 가는 거를 할 때 그 절차를 다 미리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운동을 하러 가기 전에는 내가 어떤 기분인가 머릿속으로 미리 어떤 기분 내가 가기 전에 오늘은 비가 와가지고 나 여기 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 덥고 하게 되게 번거롭겠지. 오늘은 날씨가 너무 추운데 생각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내가 운동을 할 때는 땀이 나겠지. 구체적인 그 생각. 그리고 운동을 하고 났을 때 항상 좋은 것만이 아니라 힘든 것까지 다
운동을 하기 싫은데 하고 나면 항상 좋지 않나요? 하고 나서 후회한 적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기 싫었는데 하고 났더니 개운하더라. 거의 좋은 경험인데 그 과정들을 다 미리 생각해보고 단계적으로 따져보는 거.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학습하고 습관이 되면은 할 수 있습니다. 숨 쉬는 게 대표적인 건데 아까 어혜영 선생님이 호흡 되게 강조했잖아요. 저도 호흡을 엄청 강조해요. 숨을 우리가 들이마실 때는 교감신경이 항진되죠. 왜냐하면 산소가 들어오고 에너지 자원이 들어오니까 심장 박동도 올라가야 되고 이거를 잘 써야 되니까 혈관도 확장되고. 근데 숨을 후 내쉴 때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돼요. 왜? 아깝게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산소가 다 나갔는데 혈관 확장하고 심장이 빨리 돌릴 필요가 없이 에너지 자원은 소중하니까 그때는 또 심장 박동도 느려지고. 그래서 부교감신경일 때 혈압이 내려가고. 숨을 들이마실 때 내쉴 때 들이마실 때 내쉴 때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의 황진이 일어나는데 얕은 숨을 쉬는 사람들 항상 긴장돼 있고 근육도 수축돼 있고 혈압이 더 높아요. 고혈압 집에서 혈압이 높으신 분들 가정용 혈압계가 있는 분들은 테스트 해보세요. 내가 혈압이 높게 나왔어. 그러면은 누워가지고 아니면 앉아가지고 호흡을 천천히 하는 거예요. 5초 들이마시고 5초 내쉬고. 그럼 1분 정도를 이렇게 하고 나서 혈압 재면 바로 내려가 있습니다. 5에서 10 정도는 무조건 내려가 있어요. 너무 신기해 하실 거예요. 근데 이 호흡이라는 게 그럼 평소에도 느리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시고 들이마실 때는 교감신경, 내쉴 때는 부교감신경이니까 1초만 들이마시고 9초를 내셔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럴 필요 없고 그냥 5초씩만 하시면 돼요. 느린 호흡으로 하시면 돼요. 근데 이 호흡이 습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하셔야 되죠. 딴 거 하면서 호흡이 안 되니까 일부러 내려놓고 이 호흡을 하셔야 돼요. 근데 아까 뇌가소성 우리 뇌가 그게 습관이 되고 하면은 나중에는 잠잘 때도 신경 쓸 때도 느린 호흡으로 바뀌는데 처음에 일부러 쉬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짜증나는 일이 있을 때 호흡하면 좋죠. 보통 이제 남자분들이 담배 피던 분들이 열받는 일이 있으면은 흡연을 하는데 그것도 뭐예요? 심호흡, 산소가 뇌에서 산소가 모자라 산소를 줘 했더니 담배를 펴버린 거잖아요. 이게 세팅이 돼 있어가지고. 근데 필요했던 거는 심호흡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을 때 잠깐 내려놓고 호흡을 하면은 일단 이 호흡에 집중하느라고 그 스트레스 받는 일을 잊게 되겠죠. 그거 자체도 좋은데 이 심호흡으로 인해서 부교감신경을 항진을 시키고 더 중요한 거는 습관이 돼서 의식적으로 내가 멈추고 하지 않아도 내 호흡 자체가 느려지는 게 여러분들 장수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래서 아까 어혜영 원장님도 호흡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QR코드까지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어서 얘기를 했던 거고 저도 호흡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혈압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측면에서